몇 년 전에 모 유명인의 불륜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잘 나가는 유명인에서 한순간에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로 전락해버린 사실이 충격적인 것은 둘째치고 부인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편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면서 다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어쩜 상간녀들은 이렇게 뻔뻔하고 유치한 대사를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저런 소리를 대체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할 수 있는 소리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 유치한 대사를 듣는 주인공이 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아줌마,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줌마 남편이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혼 꾸역꾸역 안 해주고 아줌마가 버티면 뭐라도 될 것 같으세요? 이혼 당하고 그 사람 저랑 결혼할 거예요. 상간녀 하는데 저 평생 뭐 상간녀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이혼 당하고 그 사람이랑 저랑 결혼하면 반대로 아줌마가 상간녀라고요. 나이 먹어서 추하게 굴지 말고 당장 이혼해 주세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던지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쪽팔리기도 한데 결국 그 회사 사람들 덕분에 더 통쾌하게 상간녀에게 한 방을 먹였던 것 같아서 이젠 웃으면서 사연을 쓸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이 미친 여자를 어떻게 자근자근 밟아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정을 이렇게까지 파탄 내놓은 제 남편 놈은 또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제가 얼마나 호되게 혼주를 내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웃기고 기가 막힌 사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전 같은 회사에서 만난 평범한 사내 연애 커플입니다. 뭐 선을 봐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연애 결혼이었죠. 남편이 먼저 좋다고 한참을 쫓아다녔어요. 전 지금도 그 회사 다니고 있고요. 현재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다른 부서에 저보다 높은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모도 성격도 그렇게 내 취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를 했나 궁금하기도 한데 왜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저희 결혼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저도 곁을 내주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영역의 얘기잖아요. 아버지께서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집안 차이는 무시 못한다고 거의 개천에서 용난 수준인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셨죠.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엔 저도 남편을 끈기며 착한 성품에 어느 정도 넘어가 있는 상태였으니 반대만 하시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한번 안 된다고 하시면 쉽게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셨으니 별 수 없이 그렇게 결혼이라는 관문은 꽉 막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에요. 어지간한 사람도 3년 동안 결혼을 반대당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마련이에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반대로 제가 시댁에서 3년 동안 결혼 반대 당했다고 생각하면 전 진작에 미련 없이 남편 차버리고 다른 사람 찾았을 거고요. 남자가 뭐 남편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세상에 여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다는 사람처럼 3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저희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겠네요. 이번 주에도 아빠랑 같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다며? 말이 좋아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지. 그냥 완전히 시중 둘러가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허락을 받아야 돼? 난 그냥 좀 아닌 것 같아. 당신 우리 집에서 그런 취급 받는 게 당연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돌려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허락을 받아야지. 당신이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난 지금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할 수 있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양가 허락받고 축복 속에서 하는 게 좋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러다가 보면 장인어른도 언젠가 마음 푸시고 우리 허락하시는 날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희 아버지 취미가 골프랑 낚시였는데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말은 거의 다 반납하고 아버지 취미 같이 하겠다고 쫓아다니느라 바쁜 남편이었죠. 말이 좋아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기는 거지 대신 운전해드리고 가서 시중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서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괜히 미안하고 해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 매번 말렸지만요. 결혼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웃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결국 남편의 그런 꾸준한 노력에 넘어가셨고요. 3년 동안 저희 집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니 집안 차이를 극복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 느끼셨던 거겠죠. 그렇게 저흰 연애한 지 3년 만에 귀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서 그런지 다른 부부들보다 더 끈끈한 의리 같은 게 생긴 기분이기도 했어요. 최서방, 자네 남의 돈 받아서 어느 세월에 우리 딸 호강시켜줄 거야?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나랑 했던 얘기 그거 제대로 한번 진행해보지. 사위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본다는데 장인이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 투자금이야 내가 지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3년 내내 결혼을 반대하시긴 했어도 막상 딱 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한테 제일 잘해줬던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저 진짜 망설임 없이 저희 아버지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먼저 남편에게 투자금을 지원할 테니 회사를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언젠가 자기 사업체를 한번 꾸려서 운영해보고 싶다. 늘 얘기를 했던 남편이었거든요. 회사를 차린다는 게 인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들어가는 품이 워낙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남편한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죠. 아버지가 그런 게 은근 있으세요.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와주시거든요. 남편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내 딸을 위해서라도 아낌없이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에게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만큼은 좋은 사람이었고 3년간의 결혼 반대를 이겨낼 정도로 끈기도 좋은 사람이었으니 뭘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회사는 탄탄대로를 걸어갔어요. 저희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결국 남편이 아버지 돈으로 잘 된 거 아니냐. 남편 잘 됐으니 이제 저까지 회사 관두고 집에서 그냥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사모님 노릇하면 되겠다. 은근히 질투 섞인 돌려가기를 했지만 저야 뭐 딱히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나야 당신만 좋다고 하면 당신이 언제든지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괜찮아. 누구 발목을 꺾어서 주저앉히려고? 왜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 괜히 당신 사업 잘 되니까 질투나서 하는 소리지. 당신 회사 잘 된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건가? 남들처럼 일 관두고 사모님 노릇할 생각도 없고 나도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도 정년퇴직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래도 말이라도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어디예요. 평생 월급만 받던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려니까 쉽지만은 않았을 거고 또 처갓집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 일 저 일 간섭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내색을 안 하는 걸 보면 퍽 고맙기도 했고요. 요즘 들어서 일이 좀 바빠진 것 같아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긴 했는데 그런 걱정에도 자기는 원래 사장이 체질이었던 것 같다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다른 여자들과 똑같았어요. 바보 같았고 너무 바보같이 제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것은 정말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다들 그런 사소한 계기에서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하더군요. 전 정말 평생 남편이 바람 같은 거라곤 피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저한테 다정했었고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는 사위가 꼭 제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남편이었고 일하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상상도 하지 못한 사고의 범주였죠.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뭐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저녁을 잘 챙겨 먹지도 않지만 저희 본가가 조금 가까이 있다 보니 어머니가 오며 가며 종종 들러서 간단하게 챙겨 먹을 반찬 같은 것을 전해주고 가시는 일이 있거든요. 당연히 오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고 가시고 정말 귀찮게 하지도 않으세요. 딱 반찬만 전해주고 가시죠. 나 없다고 괜히 또 거르지 말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먹고 들어오든지 해. 알았지? 오늘 저녁엔 바쁘고 피곤해서 연락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 너무 기다리지 말고요. 누가 보면 어디 미국에 한 2주 출장이라도 가는 줄 알겠어. 내가 애도 아니고 별 걱정을 다 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디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나도 아마 미팅이 바빠서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올 것 같아. 그렇게 오붓하게 아침에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정신없이 제 일정을 보느라 바빴고 남편도 뭐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일정이 다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 남편에게 막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벨이 먼저 울렸습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남편이 아닌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딱히 워크숍을 간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집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 벌써 출발했다면서 이걸 어쩌지 하십니다. 당연히 제가 있을 줄 알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러게 평소처럼 미리 출발하면서 연락을 주시지. 어차피 그것만 주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내가 최서방한테 연락해 놓을게요. 아마 지금쯤이면 일정 다 끝나고 집에 있을 거예요. 최서방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친한 친구분이 해외 나갔다 오며 화장품이며 간식이며 이것저것 사다 주셨다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해주고 가면 좋겠다 싶어 이미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엔 집에서 출발을 하시니 저한테 전화도 주고 가시는데 행여 혼자 있는 사위가 불편하진 않으실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제가 미리 연락을 해놓을 테니 전해주고만 가셔라 얘기를 해두었죠. 1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다는 남편의 문자를 받았지만 혹시 몰라서 어디냐 물었더니 집이랍니다. 잘 됐다고 한 5분 정도 후면 어머니가 도착할 것 같으니까 전해주시는 것만 좀 받아줄 수 있냐. 집 들어가시는 길에 그것만 전해주고 가시려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기 뭐해서 오시라고 했다 얘기를 하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뭐? 5분 후에 도착하신다고? 아,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아,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나가려고 채비하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야. 아, 하여튼 일단 끊어봐. 장모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전화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하여튼. 아,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 집에 들어왔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아, 나도 그냥 들려서 주실 것만 주고 가셔라 얘기를 한 거지. 뭐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건데. 아니, 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하여튼 일단 끊어봐. 나중에 통화해. 남편은 그걸 왜 지금에 와서의 얘기를 하냐면서 지금 자기도 막 나가려는 채비 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듣기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랑 통화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이제 씻고 좀 쉬어보려고 한다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회사에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 중이었다니 말을 바꾸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평소에 화를 잘 내지도 않는 남편이 이런 걸로 화를 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찜찜했는데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예, 최서방이랑 너랑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 아니니? 아, 방금 최서방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방금 막 나왔다고. 죄송한데 다음에 전해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러던데. 싸우기는 우리 그런 거 없어. 아,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나 봐. 미안해요. 헛걸음했네. 진짜 안 싸운 거 맞지? 아, 내가 하도 찜찜해서 그래. 사실 얘기하면 너 출장 가 있는데 괜히 미안해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너네 집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있거든. 이 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닐 테고 주차장에 최서방 차는 말짱이 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가본다고 하는 게 뭐 내 얼굴 보기 껄끄러운 일이라도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다. 혹시 내가 뭐 최서방 불편하게 한 일이라도 있니? 아, 너 뭐 아는 게 없어. 엄마가 실수한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당황했죠.
주차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남편의 차가 멀쩡히 있는데 본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남편과의 사이가 괜찮은지 묻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저도 일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하겠다고 계속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예의는 아닐 것 같다 싶어 어물쩍 넘어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쉴 생각에 집에서 위스키 한 잔을 마셔서 대리를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 다녀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크게 의심을 했을 텐데 또 순순히 택시를 타고 회사에 다녀왔다 얘기를 하니까 정말 내가 괜한 일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한번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걸 시작으로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의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쪽으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최서방 혹시 여자 문제는 아니지 하고 물어오시고 저도 생전 남편이 하지 않았던 거짓말들로 횡설수설 얘기하는 것이 넘어가긴 했지만 영 찝찝하긴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 잡히는 법이라고 남편의 그런 행동도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다들 아마 비슷한 방법으로 남편의 바람을 검거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방법이었죠. 핸드폰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한다며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누구랑 먹었냐 물어도 잔뜩 꼬부라진 혀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 회식이다 회식 얘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하더니 침대 그대로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졌고요. 임원들이랑 회식을 할 때에도 늘 술을 과하게 먹는 법이었고 거의 와인 한 병 정도를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옷에 쩔어있는 싸구려 담배 냄새부터 해서 확 풍겨오는 소주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를 틀어지고 인상을 쓸 정도였으니 좀 의아하긴 했죠. 평사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과하게 술을 마셨던 회식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의 안주머니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핸드폰이 빛났습니다. 순간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꼭 봐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요. 누구한테 온 건진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면 이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가 없겠다. 이런 느낌에 남편이 깰까 조심조심 자켓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냈었습니다.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시간이 몇 시인데 아무리 회사 일 때문에 연락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 시간에 무슨 문자를 다 하나 싶어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두려다 멈칫했어요. 오늘 아침 엄마랑 통화했던 내용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약속이 있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실 거라는 얘기요. 해외에 나갔을 때 로밍을 하더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셨지 문자를 잘 하시지 않는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장인어른이라고 써져 있는 발신자가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 반, 그리고 그냥 이대로 덮어놓고 모른 척을 해야 하는 마음 반이요. 아마 그 순간에 이미 이 발신자가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고 나면 다시는 덮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두는 대신에 술에 취해 인사불상이 되어 있는 남편의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해제하고 핸드폰을 열었어요. 문자를 확인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잘 들어갔어요? 와이프 자요?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 역시 아버지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위로 올려둔 문자 내용은 그동안 다정하게 남편과 주고받았던 아마 상대방은 여자겠죠. 차마 다 옮길 수도 없네요. 언제 오냐는 애교 섞인 내용부터 거의 6개월 가까이 주고받았던 연락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멍청한 건지 아니면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건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지울 생각 한 번을 안 했다는 게 제일 놀랍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회사 일 때문에 상의할 게 있다면서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나가던 것이 역시 아마 전부 이 여자였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투자한 것들도 있으니까 사위를 저렇게 쥐잡듯이 잡으시나 보다. 평소 불같은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는 탓에 남편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 한 번 의심하지 않았던 탓에 남편은 바로 등잔 밑에서 사고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요. 사진첩에 있는 사진부터 문자 내용까지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싶어 그 전에 제 핸드폰으로 모조리 옮겨놓고 아직도 세상 모르게 술에 쩔어 있는 남편의 자켓 안주머니에 핸드폰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어제 찾은 번호를 가지고 대체 남편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뒷조사를 시작했죠. 요즘에 불륜녀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설탕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뭐 돈만 받으면 불륜녀부터 돈 떼어먹은 인간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주는 사람들이 천지에 다 널려 있는데요. 불륜녀의 실체를 알고 난 이후 전 경악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고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무려 20대 후반, 아직 30도 안 된 새파랗게 어린 여자이더라고요. 털면 털수록 그동안 남편이 저와 저희 집을 속여 먹으면서 그 여직원과 해왔던 짓거리들이 너무나 파렴치해서 말문이 턱턱 막혔어요. 회사를 차리고 돈 좀 생긴 남편한테 여자 직원이 먼저 접근을 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여직원이 이미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스캔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잘렸다는 얘기까지 다 털렸으니까요. 그걸 등신같이 받아준 제 남편 놈이 가장 문제지만요. 돈만 있으면 백화점 명품 내역, 구매 내역까지 싹 다 뽑아주는 세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이도 사다 바쳤대요. 아마 남편이 그 나이대엔 가지기도 힘든 명품 가방이며 액세서리며 이것저것 사다 주니까 본인이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이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활기를 치고 다녔는지 이제야 알아챈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대체 그 오리발을 내밀고 펄쩍펄쩍 뛰던 제 출장 날에는 두 사람이 어디 갔는지 확인해보자 싶어서 더 털어봤죠. 이 미친 것들이 내 집까지 들락날락 했었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줄 것들을 가지고 아파트까지 도착했던 그때요. 정확히 딱 1시간 전에 남편이랑 상간녀가 유유히 차에서 내려서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도착하시고 나서 어디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더니 뻔히 집안에 있으면서 그냥 문을 안 열어준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상간녀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 침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했겠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가짜는 변명을 하는지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자기도 입이 있으면 뭔가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되도 않는 사랑이었다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길 수도 있고요. 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에 남편에게 한 번도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본인도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겠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전 거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달려오는 남편을 보고 벌떡 일어나 따귀를 시원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뺨을 얻어맞은 얼굴을 붙잡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 미쳤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아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어요. 언제까지 속이고 살 생각이었어? 나한테 안 들켰으면 그녀한테 아주 집이라도 얻어줘서 살림이라도 차리고 살 생각이었나 보다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어차피 너 이혼 당할 거긴 한데 뭐라고 변명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불렀어. 입이 있으면 짓거려봐. 젊은 애랑 붙어 먹으니까
붙어 먹을 땐 뒷일 생각 안 하고 좋았겠지. 내가 쓰는 침실까지 불러서, 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저에게 남편이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자기가 전부 다 잘못했다면서 말입니다. 아, 이제는 변명을 하려는 노력도 안 하는구나. 더 이상 거짓말을 해보려고 머리를 굴릴 생각도 안 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여보, 미안해.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다 정리할게.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정리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그냥 어린애가 좋다고 들이대니까 내가 별 수 있었겠냐고.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어? 아,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집에만 들어오면 하루 종일 눈치 보이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 실수했다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잖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다가 이게 다 우리 가족들 때문이라면서 화를 냈다가 아니라고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다시 빌었다가 제정신이 아닌 남자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다니까요. 제 이혼하자는 소리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 결심을 했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오빠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간녀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만나자고 상간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남편은 저를 보더니 지금 당장 만나서 정리를 하고 오겠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거라도 하고 오면 용서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할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뜻이었는데 남편은 그게 마치 조건부 용서라도 된다는 듯이 받아들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간 지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하러 전화까지 하나 싶었는데 아마 상간녀와 함께 차에 타고 저한테 몰래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나가기 전까지 당신한테 헤어지는 거 바로 보여주겠다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니 아마 헤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들려주겠다는 뜻이었나 봅니다.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오빠랑 못 헤어져. 이혼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잖아. 오빠 와이프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텨? 붙잡기라도 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언제 이혼하고 너한테 간다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절대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 별 얘기 안 할 테니까 회사도 조용히 나가고 더는 내 와이프 심기 거스르는 짓 안 했으면 좋겠다. 당장 내려. 주말 연속극도 이것보다는 재미가 없을걸요. 상간녀는 제 남편한테 못 헤어진다. 와이프가 붙잡는 거냐?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기로 하지 않았었냐? 남편은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아마 저희 얘긴 상간녀의 주장이 맞을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꼬드기려고 헤어지고 나면 너한테 가겠다 하는 그런 공수표를 던졌었겠죠. 꼬실 땐 뭔 말을 못해요. 그렇게 상간녀랑 한바탕 하고 돌아온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이제 정말로 다 정리했다고 당신도 듣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유는 조금만 더 생각해 달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이혼만은 제발 참아달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유와 속셈도 너무 뻔해서 더 듣고 싶지도 않았죠. 저를 정말 사랑해서 그랬겠어요? 애초에 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멀쩡한 마누라 집에 놔두고 젊은 여자랑 밖에서 그렇게 놀아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애초에 그냥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짱짱한 처갓집부터 시작해서 그 처갓집의 돈으로 세워 올린 본인의 회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이프,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겠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만들어줬는데 겨우 젊은 여자랑 몇 개월 놀아난 그 불장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 좋은 것들을요. 자기도 머릿속으로 계산기 몇 번만 두들겨 보면 금방 계산이 섰으니까
아, 이건 안 될 계산이다 싶어서 저한테 납죽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당장이야 용서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고, 나도 당신한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래도 우리 둘 사이 문제잖아. 부부간에 있었던 문제는 둘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지금 당장이야 나랑 갈라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겠지만, 조금만 화를 가라앉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직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지? 우리가 먼저 잘 해결하고 그때 내가 얘기할게. 결론은 저거라니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당장이라도 회사에 걸려있는 투자금을 싹 빼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겐 제일 늦게 말해달라. 자기가 이거 다 정리하고 도망갈 시간 좀 벌어달라. 이런 얘기겠죠.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끝까지 등신으로 아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픽 나왔습니다. 어차피 뻔히 정해져 있는 결과인데 어디까지 사람이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나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며칠이 되지도 않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라는 그 젊은 여자애도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차단을 한 모양이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오는 통에 제 눈치를 보면서 저녁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종종 보이기도 했고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신경도 안 썼어요. 아마 그 여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남편이 돈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달라붙어서 뜯어내 보려고 하는 모양이었죠. 정작 남편은 그 돈줄이 제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겠다고 머리를 디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전 두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싸움이 다 우습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를 가라앉히고 남편을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대체 이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아버지에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이혼 소송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제 딴엔 나름대로 생각할 것들이 많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 잠시 멈춰 있는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슬슬 제 눈치를 보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과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도 자주 쉬시는 것 같고 표정도 영 안 좋아서요. 아, 저 남편이랑 요즘 이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티를 최대한 안 내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업무에 지장 갈 정도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좀 주의할게요. 그때쯤 회사에서 저를 걱정스러워하는 동료들에게도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정말 과장님이 어디 아픈 줄 알았다. 평소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일만 하시는 분이 요즘 집중도 못 하시는 것 같고 해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혼일 줄은 몰랐다면서 되려 죄송하다고 펄쩍 뛰는 거 있죠. 이혼이 뭐 되수라고요.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푹 쉬는데 회사 동료들이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당장 머리를 박박 밀어도 모자란다 하면서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닌 지도 꽤 오래됐고 입사하자마자 한 팀에 계속 있었으니 직원들끼리 의리가 엄청나게 끈끈했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네요.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저도. 사람들에게 한탄하듯이 말했었는데 그 빠른 정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상간녀가 도와주게 될지 그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정리를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거의 등을 떠밀어주는 수준이었죠. 상간녀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봐서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설마 저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미친 여자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디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남편이 붙잡히지 않으니까 저랑 남편을 갈라서게 한다며 제 남편이 본인에게 돌아가기라도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이에요.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등신 같다고 해야 할지요.
사무실에서 누군가 저를 찾는 목소리가 나길래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낯설면서도 자주 들어본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저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곰곰이 기억을 곱씹어보고 있는데 잔뜩 화가 나서 저와 눈이 마주친 채로 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 진한 화장의 여자. 어려 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과한 명품백을 걸치고 싸구려 같은 스타일로 옷을 차려입은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 하고 고민하는데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와이프 되시죠? 당돌하게 묻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여자애가 남편의 상간녀구나 하고요. 솔직히 남편의 상간녀를 직접적으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복수 같은 걸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 질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이혼이고 어차피 할 소송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절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고 감정에 충실해야지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거구나. 뭔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했다니까요. 사무실 직원들은 수근거리며 난리가 났죠. 저 사람이 상간녀인가 보다 하고요. 그 상간녀라는 소리에 자존심이 긁힌 건지 아니면 본인을 보고도 일말의 동요도 없는 저를 보고 기가 죽은 건지 몰라도 여자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 남편이랑 헤어져 달랍니다. 아줌마,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줌마 남편이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혼 꾸역꾸역 안 해주고 아줌마가 버티면 뭐라도 될 것 같으세요? 이혼 당하고 그 사람 저랑 결혼할 거예요. 상간녀 하는데 전 뭐 평생 상간녀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이혼 당하고 그 사람이랑 저랑 결혼하면 반대로 아줌마가 상간녀라고요. 나이 먹어서 추억에 굴지 말고 당장 이혼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것들은 하나같이 유치하고 질 떨어지는 대사를 내뱉을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잔뜩 쫄아서 눈물이라도 뚝뚝 흘릴 줄 알았나 봅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애보다 몇 년을 더 살아도 더 살았고 거지 같은 상황을 몇 번이나 더 겪어봤는데 겨우 이 정도로 흔들릴 리가 없었죠. 이런 수준 떨어지는 대화에 하나하나 맞대응해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조금 쪽팔리긴 했어도 말이에요. 상간녀 소송할 때 나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왜 제 발로 굴러 들어왔어? 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사니? 하긴 그렇게 창피한 걸 못 느끼고 사니까 내 남편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임자 있는 남자만 골라서 한탕 해보려고? 예. 나이도 어린애가 벌써부터 인생 그렇게 쉽고 편하게 살 궁리만 하면 어떡하니? 그런데 어떡하니? 너 이번엔 상대 잘못 골랐다? 네가 뜯어먹을 남자 잘못 골랐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잘못 골랐지. 내가 앞으로 네 인생 엄청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서 힘 빼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냥. 어? 상간녀 소송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아줌마? 나 그 회사 있을 때도 상간녀 소송 조용히 덮고 지나갔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대한민국 법원이거든? 요즘에 그렇게 쉽게 기소도 안 돼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데인 줄 알아? 아줌마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빌어도 원하는 대로 쉽게 안 해줄걸? 아줌마야말로 애먼데 힘 빼지 말고 조용히 이혼만 해달라고요. 법까지 운운하는 상간녀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먼저 웃음을 터뜨린 건 제가 아닌 직원들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냐. 자기 여태까지 상간녀 소송으로 한 번도 패소해 본 적 없다. 고작 그런 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면서 제 처지를 조롱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직원들은 그야말로 박장대소했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반대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상간년 직원들을 보면서 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냐 버럭 화를 냈죠. 아니 너무 웃기잖아. 누가 누구 앞에서 지금 소송이 어쩌고 대한민국 법원이 어쩌고. 아가씨 인생 이제 좆됐어 진짜. 덤빌 상대한테 덤벼야지. 이분 아버지 검사야. 당신 인생에 확실히 빨간 줄 그어졌다고. 뭐? 검사라고?
이 아줌마 애비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왜? 대한민국 법원 어쩌고 저쩌고 잘도 떠들어대더니 그거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기소당하고 나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나 들어보고 싶은데? 그동안 인생 얼마나 재밌었을 거야. 남자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서. 근데 너 그렇게 사는 것도 이제 끝이야. 나한테 감사해야지. 누가 그게 잘못된 거라 알려주겠니? 그동안 네가 말하는 그 잘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미친 여자일 그대로 풀어놓고 상간녀라는 낙인 한 번도 안 찍어줬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려고 너 대한민국에서 공인받은 불륜녀 만들어줄 거야. 상간녀 소송이 어려운 줄 아니? 돈만 있으면 이기는 게 소송이라고? 어디 이번에도 뒤집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당장 헤어질게요. 제가 받은 것도 다 돌려드릴게요. 제가 다시는 이 집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는 네 옆에 상간녀라는 선고 문구 제대로 박히고 나서 그때 해줄게. 난 앞으로 네 인생 끝나는 날까지 1년에 한 번씩 법원에서 서류 떼면서 네 이름 옆에 상간녀라고 낙인 찍힌 거 구경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넌 앞으로 결혼도 못 할 거고 자식도 못 낳을 거다. 왜? 결혼한 네 남편도 어쩌다 결혼해서 낳은 네 자식도 마누라가 엄마가 대한민국이 인증한 불륜녀라는 사실 뻔히 알게 될 거니까. 그렇게 평생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서 살아야지. 남의 가정 파탄 냈는데 너도 그 정도 불행 정도는 안고 살아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그제서야 상간년 사석이 돼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자기가 전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 범벅이 되어 빌기 시작했어요. 어깨에 메고 있었던 가방을 풀어 제 손에 쥐어주면서 자기 집에 가서 제 남편에게 받았던 것들 전부 다 정리해서 돌려드리겠다. 물건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확실히 정리하고 앞으로 두 분 눈에 띄지 않고 인생에서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겠다.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연락을 했어요. 여기 너랑 애틋하게 사랑 나누던 여자애가 회사까지 와서 깽판 치고 있으니까 당장 데려가라고요. 쓰레기는 쓰레기가 치워야 맞는 게 아니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간녀보다 더 창백해진 남편이 저희 회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졸지에 쓰레기 주인공 두 사람을 전부 목격하게 된 저희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이 다 있냐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고 욕을 하기 바빴고요. 상간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고불고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자기 상간녀 소송 당하면 오빠가 책임져 줄 거냐고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하고 우스워서 저 진짜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 가리고 웃음 참느라 혼났다니까요. 야,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널 왜 책임져? 넌 머리가 장식이냐? 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깽판을 쳐가지고 내가 말했지. 그때 끝이라고.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도 그때 들었잖아. 나 분명히 차에서 얘한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얘가 끝까지 지금 이러는 거라니까.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가 그 뒤에 나한테 다시 연락했잖아. 지금 잠깐 이러는 거니까 상황 조용해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때 되면 다시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분명히 나한테 문자까지 했었잖아. 문자 보여? 상간녀가 무어라 더 말하기도 전에 남편은 상간녀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사무실에서 질질 끌어냈죠. 상간녀의 뺨 한 대라도 치지 못한 거 아쉽진 않냐고요? 뭐가 아쉬워요. 저대로 쓰레기 같은 제 남편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 그게 저 젊은 여자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텐데요. 제가 뭔가 수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에 제가 뭐하러 제 손 더럽혀가면서 숟가락을 얹겠어요. 한바탕 사무실에서 그 난리가 나고 회사 사람들은 오히려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저런 미친 사람들을 참고 살았냐면서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회사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또다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남편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죠.
더 이상 매달리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이 사람과 연관된 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의 따귀를 날린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신 아버지였죠. 남편은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더욱 납작하게 바닥에 엎드리더라고요. 미친놈, 더러운 자식,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불호령을 치시며 남편을 집 문 밖으로 내쫓아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됐어요. 지금 이혼 소송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 회사에 있는 아버지의 투자금은 몽땅 빼버리고 지분까지 싹 다 정리해버리셨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크게 휘청이고 있어서 문은 계속 닫아둔 상태고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 소송 역시 진행 중입니다. 검사이신 아버지 덕분에 법조계 인맥은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 없었거든요. 비록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그런 고급 인력들을 쓴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사과의 말 한마디보다 문서가 주는 위로가 최고라고요. 집에 돈도 있을 만큼 있겠다. 저한테 위자료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못돼 먹은 인간들한테 바람을 핀 더러운 연놈들이다. 그런 판사님의 판결문 한 줄 박아놓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싸워보려고요. 그동안 꽉 막혀있던 속이 시원하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동안 먹지 못했던 밥이 이제야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저 앞으로는 그렇게 참으면서 살지 않으려고요. 이 두 사람 얼마나 끝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어쩌면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구독자입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큰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감자탕집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골들이 점점 생겨나는 추세인데요. 요 전날 손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 사연 채널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재밌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게 뭔데요? 저희 집 단골 손님 분이 라디오 같은 건데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에 있는 시간이나 주방에 있다 시간이 남으면 듣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더군요. 그런데 사연을 계속 듣다 보니 문득 제 사연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좋은 일이 생겨도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일만큼은 꼭 전달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 얘기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제 얘기에 영향을 받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면 기적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써볼게요.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 외할머니의 손길에서 컸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고 그래서 외할머니에게로 떠넘겨진 거였어요. 허리가 이미 불편하신 외할머니께선 저를 맡을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떠맡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손주라는 이유로요. 사실 저를 낳은 부모님도 친척들도 모두 살기 바쁘다 외면하고 뒤돌아섰는데 외할머니만이 저를 지켜주셨죠. 덕분에 제가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할머니 덕에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자랐으니까요. 그때 따뜻함이 제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인지 전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을 보면 말을 붙이거나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물론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봤자, 열심히 일해봤자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없었답니다. 저희 세대가 대부분 다 가난하기도 했지만 특히 저희 시골 마을은 더더욱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병원비를 대야 할 때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했답니다. 손주인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드려야 마땅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전 여전히 농사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무력했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서 뭐라도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야 할머니도 나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때는 생각했답니다. 할머니, 나 도시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한 달에 한 번씩 들리기도 할게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농사일 무리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밥도 꼭 챙겨 먹고. 아이고, 이놈 새끼야, 뭐하러 거길 가. 그냥 할미랑 있자. 할미 괜찮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한다 그래. 젊었을 땐 뭐 사서 고생한다 하잖아. 젊을 땐 그래도 돼. 나 믿고 마음 편하게 있어. 알았지? 할머니는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고생할까 봐서였죠. 저도 만만치 않은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도시의 공장에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닥치는 대로 돈을 버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제 건강이 걱정된다 하시며 시골집에 내려갈 때마다 잔소리를 참으로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듣곤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다 할머니랑 나 잘 되려고 하는 일인 거잖아. 그리고 일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기는 너 눈밑이 거뭇거뭇하고 예전에 밥 2공기를 먹던 녀석이 1공기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안 힘들다는 거야. 내가 널 아는데 너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한다가 병원 가봐야 돼. 그러는 할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턴 계속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당시엔 우기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몸은 말짱했고 피곤할 뿐이지 코피 한 번 터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걸로 할머니와 가벼운 실랑이도 오갔죠. 그런데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느 날처럼 짜장면 배달 일을 하다 그만 시야가 뿌얘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흰 천장이었고 옆에선 할머니가 울고 계셨죠. 몰랐지만 전 당시 건강 상태가 꽤나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20살 중반의 나이에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전 의사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잠깐 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암이 걸릴 수 있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의사는 저에게 더더욱 잔인한 선고를 내리더군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분이니 암세포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들렸어요.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 중 한 번이라도 아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한 번 병에 걸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이죠. 이대로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족 걱정에 내 몸 걱정에 불안이 생기고 초조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린 나이니 제 감정을 추스르기가 더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낳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우리 손주를 일으켜달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나 괜찮아.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거운 가운데서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아줬는데 할머니가 오열을 하시더군요. 갈 사람은 난데 왜 제가 아프냐고. 당신께서 대신 아파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더 힘들지. 우리 할머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매일 폐지 죽고 시장통에 일하러 나가고 나 하나 학교 보내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난 괜찮아. 할머니가 아팠을 거 생각하면 내가 아픈 게 100번 나아.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바엔 제가 아픈 게 100번, 1000번이고 나았죠.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전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일도 나갈 수 있게 됐죠. 젊었기에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때 전 병원 문을 나오면서 하늘이 저에게 2번째 삶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2번째 삶은 결코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2번째 삶은 기적과도 같은 삶이니 감사함을 갖고 전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또 그 시기 제게 인생 처음으로 할머니 외에 책임져야 할 여자도 생겼으니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간호해주던 간호사였는데 성품이 참 좋은 여자였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에게도 어찌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는지 몰라요. 병원 간호사들은 보통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데 아내만이 유독 제 건강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할머니를 보면 안부 인사를 건네주었죠. 그런 다정함과 따스함이 저를 사로잡았고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됐죠. 제가 한창 열심히 살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월급을 주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적 아내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사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옛날 시대엔 지금보다 훨씬 결혼 정년기가 빨랐으니 저도 이왕 하게 될 결혼이라면 빨리 살림을 합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어요. 연애만 할 땐 몰랐는데 아내의 집이 무척 잘 사는 집안이더군요. 장모님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의 집이 거의 궁궐 수준으로 무척 부지가 넓은 전원주택이더라고요. 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 줄 몰랐는데. 놀란 건 둘째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호랑이 같은 인상의 장모님과 2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빠가 2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 기세에 눌리게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는 집안의 수준부터 모아놓은 돈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미안하지만 자네에겐 우리 딸 못 주겠네. 딸이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자네와 결혼하기엔 내 딸이 너무 아까워. 그 한마디 그땐 참 섭섭하고 또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그 사업을 일찍 받아 크게 확장하셨고 나름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가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키운 딸을 제게 주긴 아까우셨던 거죠. 전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졌지만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당당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사위일 수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요. 하지만 아내의 오빠들이 나서서 기선제압을 하더군요. 저기 이봐요. 내 여동생 선자리로 어떤 집안이 들어왔는진 알아요? 그쪽은 상상도 못할 집안입니다. 거들떠 볼 걸 봐야지. 자기가 누울 자리는 알고 뻗어야지. 건방지게 누굴 상대로 결혼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형 말이 맞아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그만 돌아가슈. 우리 엄마 의견이 그런 거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전 쫓겨나듯 나올 뻔했습니다. 그럴 뻔했죠. 근데 이때 아내가 벌떡 일어나 그러더군요. 오빠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랑 한 약속 다들 잊었어요? 내가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말. 그 약속은 꼭 지켜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2말해요? 난 오빠들이랑 엄마가 뭐라 하든 이 결혼 해야겠어요. 안 그럼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내가 씩씩거리며 기세 넘치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내는 결혼 전 장모님과 모종의 약속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대한 로망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혹여나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될까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던 사람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 입장에선 그것만한 비극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께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었죠. 그게 이렇게 쓰일진 아내조차 몰랐고요. 허나 어찌됐든 아내가 바락바락 지른 자신의 주장에 장모님은 아무 말씀을 못하셨고 그저 저만 원망스레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딸을 훔쳐간 도둑놈 된 심정이었어요. 며칠 후 장모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결혼은 허락하겠네. 대신 우리 딸한테 잘 해주게. 내가 2눈 뜨고 지켜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진이 제가 책임지고 잘 살피겠습니다. 이쁘게 잘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 장모님에 대한 느낌이 처음으로 살짝 달라졌어요. 여전히 무서운 존재셨지만 어쩐지 그 안에 따뜻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 느낌은 결혼 후 더 강하게 바뀌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결혼 후 저를 조금씩 식구로 받아들이셨어요. 어쩐지 아내의 오빠들은 하나같이 저를 여전히 노가다꾼 혹은 공장이나 다니는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장모님만은 따스한 손길로 맞아주시더군요.
제 생일날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가끔은 용돈도 건네주시고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한번 자기 식구가 되면 버리지 않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제안도 해주셨죠. 이보게, 내가 아는 지인이 회사를 하는데 일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는구만. 거기 취직해서 일해보지 않겠나? 낙하산이긴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만한 성과가 따라오겠지 않겠어? 제가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에게 해주신 제안은 정말 큰 제안이었어요. 좋은 회사였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였는데 월급이나 복지가 후한 곳이었죠. 아내도 기뻐했고 저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잘해 성과를 인정받으며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자 여기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바로 절 처음부터 노가다꾼 취급하며 무시했던 아내의 두 오빠들이었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과일과 건강식품을 사들고 갔더니 이러더군요. 매부는 요즘 양복 입고 다니더니 허영심이 들었나 보네. 갑자기 왜 집에 과일이며 이런 걸 갖다 줘? 돈이 남아도나 봐. 네? 형님, 돈이 남아돈다기보단 장모님께서 요즘 자주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감기 떨어지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생각해 주는 거라고? 글쎄, 난 말 그대로 믿기진 않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서 행여나 뭐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여기서 뭘 더... 됐어. 그냥 자네 위치나 잊지 마. 지금 그 자리도 우리 엄마가 마련해준 자리라는 거 잊지 말고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거든. 당시 두 형님들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잘 풀리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모님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는 것도요. 그런데 괜히 제가 넉넉해 보이니까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비웃고 깔보더라고요. 비천한 출신이 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신분 상승했다는 둥, 감사해야 한다는 둥,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우습기도 했고요. 질투하는 모양새를 보여봤자 더 한심해 보일 뿐이라는 걸 정작 모를까요? 이때 장모님께선 형님들을 두고 저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공감됐습니다. 내가 저 두 녀석들을 보면 머리가 아프네.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며 사고치고 다니더니 이제 머리 컸다고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일만 저지르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이 요란만 떠는 놈들이야. 제대로 사업을 해보려면 경험도 해보고 쓴맛도 봐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 늘 머릿속에 돈 쓸 궁리만 있지. 그러니 내가 안심할 수가 없어. 저 녀석들에게 언젠가 회사를 맡겨야 하는데. 네, 그러게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내 생각보다 진서방 자네와 진이가 잘 살아주니 난 일단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야. 내가 결혼 전에 너무 반대했던 걸로 혹여나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 주게나.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말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힘이 많이 났죠. 그런데 저를 하나둘 챙겨주자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전 이 일로 다신 형님들과 대적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요. 장모님의 생신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 호텔을 예약해놨고 형님들과 함께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준비도 호텔 측에 부탁해놨죠. 큰 돈을 들이긴 했지만 어차피 장모님 덕에 얻은 것들이 많으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케이크 초프를 불어야 할 시간에 형님들이란 작자가 예약한 호텔로 오지 않더군요.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자적이 넘어서야 큰형님이 완전히 엉망이 된 모양으로 집으로 들어와선 다짜고짜 저에게 막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장모님에게 잘 보여서 회사를 넘겨받으려 혈안이 됐다고요. 형님, 진정하시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취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장모님 생신이었는데. 야, 만지지 마. 감히 네 따위가 누굴 만져, 이 총꼬사. 야, 너 같은 시골놈들하고는 내가 경상도 안 해, 알았어?
너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착각하지 마. 알았냐? 너 같은 상놈들하고는 상대도 하기 싫으니까. 오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내 남편한테 왜 이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는 울분이 솟구치더라고요. 아내도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고 장모님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형님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둘째 형님이 갑자기 장모님 앞에 있던 케이크 상자를 들더니 희죽거리며 제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야, 너는 이런 빵도 먹을 자격이 없어. 욕심만 그득해서는. 진이 넌 어쩌다 이런 천한 놈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케이크 상자에 맞은 아픔보다 작은 형님이 하는 말들이 더 비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대로 그곳을 나왔고 아내가 울면서 저를 뒤따라왔죠. 그 후로 장모님은 내내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절이 된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싸고 놀지만 않았어도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망난이나 안 되었을 텐데. 내가 진서방에게 너무 미안하구만. 볼 면목이 없네 그려. 아니에요, 장모님. 왜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세요. 장모님은 추운 겨울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죠. 물론 장모님이 그러신다고 상처가 없어진다거나 기분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전 형님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도 망해가고 상황도 안 좋아지니 누구라도 같이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게 저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형님들은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돈줄이 끊긴다고 위협하셨는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땐 내가 술에 취했었어. 아, 그래도 이해하지? 원래 술 먹으면 사람이 약간 돌잖아. 내가 그날은 좀 심했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죠.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걸 알길 바랬습니다. 자기 상황이 안 좋다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게 얼마나 한심한 행동인지 알길 바랬어요. 그리고 전 그 후 장모님의 회사 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장모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어요. 물론 형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전 장모님을 보조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엔 아내 문제였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한 번 유산을 한 경험 뒤로는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전 아이에 대해 조급하진 않았는데 아내는 20 후반으로 갈수록 왜 자신에게 아기가 안 생기는지 불안해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가 된 기분이라고 했어요.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죠. 제가 어떻게든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아내는 어쩐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우울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장모님에게까지 전화를 해 엉엉 울기도 했는데요. 엄마, 불안해 미치겠어.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지? 보통은 생겨야 하잖아. 이맘때쯤은 다 생기고도 남을 시긴데. 설마 나한테 아기가 안 오는 운명인가? 그럼 나 어떡해. 아내는 가정에 대한 꿈, 소망 이런 것들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다고 많이 말했었죠.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불안함이 너무 지나치니까 저까지 덩달아 조급해지는 기분이었죠. 진이야, 원래 아기는 때 되면 하늘에서 주시는 거야. 네가 그럴수록 몸은 스트레스 받고 아긴 더 안 생길 거다. 그러니까 차분히 기다려. 그러다 며칠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상주하시며 아내를 달래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 또한 아내를 이쁘게 보셔서 아내가 이런 고통을 앓고 있을 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려고 했는데요. 외할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너무 이쁘다며 아내 얘기만 해도 활짝 웃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외할머니이니 아기가 안 생기는 게 가엾다며 자신이 대신 열심히 성당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아내는 차차 위안을 얻고 조금씩 진정되는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급하게 장모님이 저를 찾으시더군요. 평소 장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일은 있어도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는데 다급히 찾으시더니 눈물을 쏟으시는 겁니다. 우리 애가 글쎄 지금 병원에 진서방 일을 어쩌면 좋나.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얼른 가봐야 하네. 장모님은 무척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고 그 뒤를 따라 저도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웠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전 아마도 평생 그 날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 될 테지만 아마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갑작스레 가족의 곁을 떠난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있다면 29살의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복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아내는 임신 문제로 다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탓은 아니지만 전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제 탓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 날 전 아내를 보내면서 아이처럼 엉엉 오열했습니다. 그날은 그 누가 저를 위로해도 들리지 않는 날이었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선 아이에 대한 열망, 저에 대한 사랑, 장모님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서 장모님과 아내가 보낸 어린 시절 얘기를 통해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지내왔는지 아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아내에게 장모님은 늘 엄마, 아빠, 양 부모의 역할을 다 해주려고 했고 그 역할을 무척이나 훌륭하게 소화해낸 엄마였죠.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난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아내의 일기장에 있는 이 구절은 잊히지 않는 구절입니다. 전 그때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한 만큼 장모님에게도 남은 시간 잘 해드려야겠다는 결심을요. 아내가 제게 주었던 사랑은 장모님에게서 배운 것이었고 장모님 또한 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으니까요. 장모님도 아내가 떠나고선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아마 서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을 만나 뵈면 아내가 생각나 괴롭기도 하지만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장모님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장모님으로선 자식을 잃은 거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나요. 물론 저도 남편이니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저보다 오랜 세월 아내를 봐왔을 장모님의 심정은 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처음엔 그럭저럭 버티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툭 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기운이 없다며 누워만 계셨죠. 얼굴에도 표정이 없으시고 에너지가 넘치던 분이 표정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때 그게 어떤 징조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장모님 기운 내셔야죠. 요즘 전보다 더 자주 아프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예전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병원 가서 안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모님도 아시죠? 병원 한번 가봐요, 우리. 결국은 이대로 냅둬선 안 되겠다 싶어 장모님을 끌고 힘겹게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선 파킨슨병 같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너무나 아찔했어요. 요즘에야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병인지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지만 그땐 정보도 없어 어떤 병인지 수명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등등 캐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파킨슨병을 아시나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근육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완치가 힘들다는 점에서 환자에게도 지켜보는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병이죠. 거기다 의사에게 듣는 것만으로도 막막했는데 애석하게도 장모님은 이미 상태가 나빠지신 후에 방문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두 형님들에게 전하자 형님들도 병원으로 달려오셨는데 첫마디가 죽을 병은 아니니 관리하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엄마를 모시겠다며 둘이 서로 싸우더군요.
정작 장모님은 그 어느 곳에도 맡겨지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 형은 지금껏 엄마에게 관심도 없다. 왜 나대? 엄마 회사 때문에 그러지? 너야말로 나대지 말고 비켜 이 자식아. 왜 갑자기 착한 척이냐? 정신없이 굴지 말고 동생이면 동생답게 양보도 할 줄 알아라. 어? 동업한 거 망한 것도 다 너 때문인데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아, 형이 일 못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엄마가 아픈 것도 결국 다 형 때문이야. 형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엄마가 마음고생하다 저리 되신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이 말만 잘 들어도 엄마 저리 되시진 않았어.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장모님이 대화를 막았죠. 그만해라.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일단 아직 내 몸이 성하니까 내가 회사 운영은 할 때다. 몸이 안 좋아지고 때가 되면 니들한테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더는 말 보탤 거 없다. 장모님이 일단은 회사 운영을 이어가시겠다 선언하시며 형님들은 물러났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장모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달 사이 급격히 변해갔어요. 최대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시며 어떻게든 이겨내 보시려고 했지만 자꾸 더 걸음이 느려지시고 식사 시간도 길어지셨습니다. 거기다 소화불량도 심각하셔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셨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시고 집중력도 상당히 낮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보는 게 힘들어. 비서가 한 번 더 얘기해줘도 두 번, 세 번을 물어야 겨우 기억하고 일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문서 하나를 보려고 하면 예전에 10분 봤던 걸 지금은 2시간을 봐야 되니 나도 답답하구만. 이를 어쩌면 좋을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내가 회사에 있다간 피해만 끼칠 거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들에게 넘겨야겠지. 그놈들 잘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욕이 있으니. 장모님은 형님들에게 일단은 맡겨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셨지만 일단은 제게 많이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맡기신 거죠. 돈과 명성에 혈안이 되어 있던 형님들이야 너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CEO 자리에 올랐다며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전 시작부터 불안했어요. 과연 장모님이 일구신 회사를 형님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갈수록 형님들은 점점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일을 미뤄 나갔습니다. 제가 결제를 재촉해도 뭐 때문에 바쁘다는 둥 핑계를 댔었고요. 아, 그건 자네가 좀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냐? 형님 그래도 책임자시니까. 아, 지겨, 그놈의 책임자. 아, 일을 유도리 있게 해야지. 자넨 그런 면에서 센스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알아서 사인하고 넘겨. 우리 엄마한테 또 이러지 말고. 결국 회사 일은 제가 처리하게 됐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상당히 역겨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형님에 이어 형님의 아내란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형님 부부 모두 장모님을 맡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은근슬쩍 형님들이 자기를 모시진 않아도 보러 와줄 거라 기대를 하셨었지만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어요. 형님, 혹시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장모님 집으로요. 아, 오늘은 내가 저기 말이야,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자네가 좀 대신 가주면 안 되나? 아, 전 이미 여기 있는데 장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아, 나도 엄마 보고 싶지. 근데 바빠. 집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집사람도 곤란하네. 둘 다 똑같았습니다. 희희낙낙 여행지에서 노는 게 분명했는데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장모님은 내색하지 않으셔도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집으로 보내고 그 옆에서 시간을 보내드리며 적적함을 달래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몇 달 만에 기력이 많이 쇠해지셨던 터라 기대하고 계셨고요. 근데 첫째 형님은 등장부터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오셨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을 넘겨 도착했고요.
형님들은 장모님이 거동도 잘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아픈 장모님 앞에서 회사 일이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회사로 다시 복귀해서 도울 생각 없지? 아니다. 엄마 꼴을 보니 그건 못하긴 하겠다. 아유,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 처리할 일이 산더미라서. 병에 걸려 가장 속상한 장본인은 장모님인데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요. 심지어 회사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도 않으면서요. 열받아 한마디 하려는데 역시나 언짢으셨을 장모님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 앉힐 테니까. 뭐?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나랑 동생이랑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담 좀 했다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유 알겠어요. 그래요 어머님. 이가 회사 일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께 투정 부린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명절인데도 과일 하나 없이 덜렁 와서는 밥만 얻어먹고는 형님들은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왔으면 설거지라도 해줄 법한데 먼저 하겠다는 말도 없었죠. 심지어 장모님의 건강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잠깐 앉아있더니 바쁘다면서 서둘러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만 홀로 남겨졌는데 장모님이 우울한 기색으로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자네도 얼른 가게. 시간이 늦었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쓰여서 전 현관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만 것이죠. 너무나 가여운 장모님을요. 장모님께서 혼자 서럽게 울고 계시더군요. 차가운 방 안에서 아내 사진을 붙들고 가엾게도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저도 아내 생각에 하루에 몇 번이고 속으로 울음을 참고 사귀고 있던 터라 장모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날은 장모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못 본 척 해드렸지만 전 장모님의 외로움을 깊이 들여다본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민의 시간은 짧았어요. 전 어느 날 장모님의 집으로 단출한 짐을 싸들고 갔고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노라고 말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서방. 아니네. 나 아직 청정해. 저야말로 사양할게요 장모님.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께서도 저 힘들 때 옆에서 힘 되어 주셨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엄한 목소리로 그럴 필요 없다 다그치셨겠지만 그간 많이 약해지셨는지 고맙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고마울 거 하나 없어요 장모님.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전 씩씩하게 웃으며 제 짐을 정리했고 아내가 자곤 했던 침대에 몸을 눕혀 잠시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라면 지금의 저를 기특해 할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져 왔죠. 장모님 집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장모님의 상태를 곁에서 지켜보며 식단과 운동, 약을 꼬박꼬박 챙겨드리니 장모님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낙 신경을 쓰기도 했고 좋다는 약 중 괜찮다는 것들은 일단 갖다 드렸거든요. 효능이 있는 것들은 더 드시게 했고요. 진서방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네. 고마워 진서방. 내 아들들도 못하는 일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하네 그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도 있으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많지 않았고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내심 장모님은 자신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난 자네가 얼른 새 출발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자네 정도면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집안에 들어가도 환영받을 사람인데 괜히 나 같은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자네 젊음이 망가지는 걸까봐 난 그게 두렵네. 장모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게 부모님이 없다고 했을 때 장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응? 부끄럽지만 전 이때 장모님에게 가장 깊은 정을 느꼈던 경험을 꺼내 들었네요.
제가 양부모를 잃고 외할머니의 손에서 컸다는 것을 아신 장모님이 어느 날 문득 지나가듯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네 이제부터 내 가족이고 우리 집 사람이야. 그러니 어디 가서 엄마 없다고 하지 말게나. 자네만 좋다면 내가 자네 엄마가 되어줄 거니까. 가슴이 벅차도록 좋은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남들에게 다 있는 부모가 저에게만 없다는 것, 그걸로 인해 놀림을 받던 것은 제게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땐 정말이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내가 정말 인연이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죠.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장모님, 제가 장모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장모님 아들인 거잖아요. 셋째 아들 맞죠? 넉살 좋게 웃자 장모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히셨네요. 그 이후 전 장모님의 건강을 챙기며 10년간 함께 살을 맞대고 부딪히며 끈끈한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형님들에게도 삶의 변화라면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 형님께 한 번 이혼을 했다 새로운 여자를 들이시고 둘째 형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여전히 장모님에겐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지만 막지 못한 일이기도 해요. 형님들께서 맡고 계시던 거래처와 큰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재정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했을 땐 두 형님 모두 회사 돈을 횡령해서 외국으로 나른 상태더라고요. 아니, 해외로 갔다고 해서 못 잡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죠. 정말 생전 처음 별의별 욕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자신의 어머니 회사에 횡령이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돈 욕심 많은 형님들이었다 할지라도 저로선 거기까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네요. 이럴 때 아내가 살아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 생각도 부쩍 많이 났고요. 거기다 10년쯤 흐르면서 장모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기에 쉽사리 이 일을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말하게 됐지만요. 내 이것들을, 아이고 내 팔자야. 기어이 일을 쳤구나 기어이. 일단 장모님, 회사는 최대한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빚도 상당해서. 여기저기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었던지라 빚은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피땀 흘려 세우신 회사는 무너져야 했어요. 그때부터 장모님의 우울증 증세가 시작됐죠. 그전까진 그래도 가끔씩 아내 얘기를 하며 일상을 나누며 잘 견디고 버텨왔는데 형님들이 회사를 배신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듣자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자식의 배신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장모님의 심정이 100번 공감됐습니다. 그런데도 전 일단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빌리기 바빠 장모님을 챙길 시간적 여력이 없었네요. 형님들이 해외로 돈을 들고 꽁꽁 숨어버린 탓에 전 그 후 10년을 미친 듯이 고생해야만 했어요. 그 나이쯤 되면 여유 있게 장모님을 모시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할 줄 알았는데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미안하네 진서방. 이게 모두 나 때문이네. 자네가 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돼. 자네는 그럴 의무가 없어. 이제 날 떠나고 홀가분하게 자네 삶을 살아줘, 부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솔직히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정을 다해 지키려 했던 회사며 사랑했던 아내의 장모님은 도저히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뼈가 갈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 모두 아주 비좁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만큼 형편은 나빠졌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전 저를 써주는 아는 형님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그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장모님을 모셨답니다. 장모님 또한 혀의 마비가 살짝 되어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힘드셔 콧줄을 사용하셔야 했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보시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답니다.
파킨슨 병의 합병증으로 치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장모님이 치매에 걸릴까 두려웠거든요. 장모님,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진서방이지. 그래서 장모님에게 한 번씩 확인차 물을 때 그리 대답해 주시면 안도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허나 안심한 것도 잠시 장모님께서 추위가 심해지시면서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선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손 셀 방법이 없다고 했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대로 장모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력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장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니 후회 없이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장모님, 평소 하고 싶으셨던 거 있음 우리 다 해봐요. 장모님은 그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그리고 전 일이 끝나면 거동도 불편하신 장모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가을 단풍도 잠깐 보러 가고 그랬네요.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고 이쁜데 장모님은 일이 아프시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장모님은 아내를 보러 갈 시간이 다가오니 슬프지 않다며 절 담담히 위로해 주시곤 했어요. 나는 괜찮아, 진서방. 내 걱정은 말고 내가 하늘 가면 우리 진이도 보고 자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와. 네, 장모님 그럴게요. 그런데 인생이 참 너무한 게요. 장모님과 오순도순 보내고 있을 적 그 년놈들이 돌아왔더군요. 여기서 그년놈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형님들과 그들의 안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꽤 많이 흘러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다짜고짜 흥신소를 고용해 저와 장모님의 거처를 찾아냈더군요. 이래,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페류나 같은 것들아. 내가 니들 찾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횡령죄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뻔뻔하게 구는 형님들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을 잃고 눈에 닥치는 대로 뭐든 집어들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큰형님이 무릎을 꿇더군요. 민망스럽지만 엄마, 나 사실 큰 결심하고 왔어요. 내가 엄마 자식이니까 이제부터 엄마 모시고 살게요. 사위한테 맡기지 말고요. 나 엄마 회사 그렇게 말아먹고 해외로 도피한 거 엄청 반성하고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 갚게 해줘요. 네? 자식도 생기고 하니까 엄마 마음 이제 알겠어요. 저도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빌더군요. 전 악마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장모님이 저를 막으시더니 조용히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님들과 셋이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장모님의 침착함에 당황했고 그렇다면 저라도 옆에 있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진서방,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떠나는 마당에 아들 등지고 싶지는 않네. 결국 사위보단 아들이었던 건가 싶어 섭섭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됐지만 장모님은 형님들의 거처로 향하셨고 저에게도 전화로 며칠만 여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너무 걱정이 됐지만 장모님 말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이내 며칠 안 돼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의 비보를요. 전 곧바로 형님들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형님들과 있다 돌아가시게 된 것이 아무래도 수상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알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도 형님들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더군요. 죄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후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허망한 눈으로 누워있는데 꿈에 아내가 등장했어요. 아내가 등장한 건 드물게 있는 일이었죠. 사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내가 나와주길 바라곤 했지만 아내는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밤 아내는 떠나기 직전 아주 젊고 예쁜 얼굴로 등장해 저의 손을 잡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환히 웃어주는데 눈물이 맺힐 뻔했죠. 한참을 걷고 있던 중 아내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아리송한 말을 남기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내 곁으로 왔네.
그동안 나 대신 우리 엄마 돌봐주느라 힘들었지? 당신한테 그런 무거운 짐 떠넘겨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여보, 이제 됐어.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진수철님에게 남기신 재산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산이요? 저희 장모님에게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 나누시죠. 알고 봤더니 장모님께서 생전에 사놓으신 땅이 있었는데 재개발되며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일확천금이 되어 돌아온 땅이었는데 장모님은 이것을 제 앞으로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대습 상속자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변호사님은 두 형님들에 대한 상속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부분에서 전 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형님들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두 형님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행해온 범죄 이력도 화려했지만 거기에 추가된 죄목 중 하나가 바로 유언 관련해 장모님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 자격에서 탈락된 거라고 하더군요. 전 어제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제가 장모님에게 오랜만에 아내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제잘되는데 꿈에서 장모님이 절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발음은 어눌하셨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 저도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교도소에 가 있는 천하의 못된 것들에게 장모님을 맡긴 것에 죄책감이 컸는데 이 꿈으로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장모님 꿈을 되도록 오래도록 많이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해요. 장모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감자탕 집도 차려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부디 행복하게 있어주세요.